여름이 지나고 강산이 5번은 넘어 바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다시 찾은 그 땅은 여전히 전쟁의 족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군도 적군도 없이 움직이는 생명체면 무엇이나 걸리는 대로 탐욕스럽게 해치우는 침묵의 살인자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하여 그 땅은 이제 밟으면 재앙이나 형벌이라도 받게 될 금기의 영역이 되고 만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무기, 1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DMZ. 그 땅은 오늘도 전쟁 중이다.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무섭게 개발되는 후방에 비해 이곳은 별천지인 줄로만 알았다. 설렘과 조바심으로 발들여 놓은 DMZ.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지뢰 가시기 전에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날짜도 쓰셔야 돼요. 예. 취재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지뢰 사고에 대한 책임각서를 쓰는 일. 길이 아니면 절대 발을 디디면 안 된다. DMZ인의 지뢰 매설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2억 7천만 평, 미확인 지뢰 지대만도 20만 평에 달한다. 전쟁의 상흔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벌건 속살을 드러낸 채 하천 곳곳에 널려 있었다. 물속 세상은 어떠할까? 어지러이 강바닥을 뒹구는 분단의 철책. 강물마저 두 동강을 내려 했던 것일까? 참담하고 어리석은 전쟁은 여기 DMZ 비무장지대에선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냉전의 유물 동토의 땅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금강산 깊은 골짜기를 내리달려 굽이굽이 DMZ를 끌어안고 흐르는 강. 남강의 한 지류에 황어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DMZ는 황어의 종착역. 황어는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다 알을 낳을 무렵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동해안 일대 강어기는 몰려드는 황어떼로 장관을 이룬다. 일단 강에 도착하면 황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살을 거슬러 오직 상류로 올라간다. 물이 맑고 수심이 얕은 여울 자갈밭이 황어의 산란터다. 크기가 30cm 내외인 황어는 산란기가 되면 몸의 측면과 지느러미에 적황색을 띠는 혼인색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산란이 가까워지면 수컷 수십 마리가 암컷 한 마리의 뒤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암컷이 돌 틈에 알을 낳는 순간 수컷들이 집중적으로 방정을 한다. 산란 뒤에는 자갈을 퍼올려 바닥에 알을 부착시킨다. 수정된 알은 수온 15도씨에서 5일, 10도씨에서 13일이면 부화한다. 산란을 마친 황어는 그러나 새끼가 깨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최후를 맞이한다. 숭고한 모성. 주거미도에서도 어미는 알을 지킨다. 지난 반세기 황어는 남과 북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강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고 있었다. 이 봄 사람이 떠난 DMZ의 강엔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다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강원도 양구 대암산. 까막딱따구리의 짝짓기 계절이 돌아왔다. 까막딱따구리는 한때는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서식했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게 된 텃새로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돼 있다. 나무 기둥에 둥지를 짓고 고목에 숨은 벌레의 유충을 잡아먹는 까막딱따구리는 울창한 숲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대암산은 이 땅에서 까막딱따구리가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서식지 중 하나다. 몸 전체가 까만 까막딱따구리는 머리의 무늬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수컷은 이마에서 머리 꼭대기를 지나 뒷머리까지 빨갛고 암컷은 정수리만 붉은색이다.
숲속의 목수 까막딱따구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 둥지를 짓는다. 까막딱따구리가 알을 낳는 시기는 4월에서 6월, 포란 기간은 15일 전후로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다. 까막딱따구리 둥지에 경사가 났다. 늘어난 식소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이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새끼의 먹이는 주로 딱정벌레나 하늘소의 애벌레. 까막딱따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한 까닭은 무분별한 남벌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마구 살포 먹이 사슬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50여 년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된 땅. 새 생명의 지적임과 어미새의 포근한 사랑으로 대암산의 봄이 무르익고 있다.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설악산을 마주보는 해발 1296m의 향노봉은 두 동강난 백두대간의 허리,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험준한 산악지대인데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많아 향노봉 일대는 수많은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발 1000m 이상의 고봉이 줄지어 있는 고원지대이고 우리나라 식물 국외상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만나는 접경지역인 까닭에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자연림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향노봉이란 산꼭대기에 늘 걸쳐있는 구름이 향로의 연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제는 글자 그대로 이곳에서 산화한 전몰장병들을 분양하는 향노봉이 됐다. 뼈아픈 상처. 그러나 자연의 치유 능력은 놀라웠다. 격렬했던 전쟁의 흔적은 이제 여기 없다. 지금 향노봉엔 한국 특산 식물과 희귀 식물을 비롯 500여 종에 이르는 식물이 사시사철 이 땅을 오색찬란하게 수놓고 있다. 강원도 양구 민통선 검문 초소를 지나 금강산 가는 길목에 두타연이 있다. 높이 10m, 폭 3m의 계곡물이 한 곳에 모여 만들어진 두타연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7수에 서식하는 고기들의 보고다.
갈견이는 하천의 상류에만 서식하는 고기.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물이 차고 맑아 두타에는 특히 냉수 어종이 많다. 수심 6m의 바닥은 꺽지차지. 비늘의 무늬가 돌껍질 같은 꺽지는 돌 틈에 잘 숨는다. 두타연은 열모고의 국내 최대 서식지. 맨발로 들어가면 1분도 되지 않아 발이 저릴 만큼 찬물에만 사는 연어과 어종. 눈에 열이 많아 찬물을 찾는다고 열모고란 이름이 붙여졌다. 숲이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되면서 열모고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진 희귀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열모고가 사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심산유곡이다. 해발 1304m의 대암산 서북 경사면.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의 용늪이 있다. 길이 275m, 폭 210m의 타원형으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용늪은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고층 습원. 대암산의 용늪은 빗물이 고인 분지에 무리끼와 같은 습지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다시 퇴적하여 만들어진 늪이다. 여름 한철 동안 자란 식물들이 낮은 기온 때문에 썩지도 않고 그대로 퇴적해 이탄층이 되고 이것이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것을 고층 수번이라고 한다. 대암산에 고층 수번이 있다고 알려진 것은 지난 1966년 용늪의 이탄층에서 꽃가루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용늪의 나이는 자그마치 4,200살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린다. 이틀에 한 번꼴로 끼이는 안개는 용늪을 언제나 탄력 있게 만드는 신비의 묘약이고 침식과 풍화로 만들어진 작은 고랑과 10여 군데의 연못은 용늪의 생명수, 고층 수번의 특성을 유지하게 한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생태계. 습지의 풍부한 플랑크톤은 먹이 사슬의 출발이 되고 지표수 및 지하수를 저장하는 자연 댐이 되기도 하며 각종 오염물질을 흡수 정화하는 자연의 콩팥이기도 하다. 격렬했던 전쟁의 후유증으로 함부로 발들여 놓을 수 없게 된 땅. 용늪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그러했듯 남북의 식물이 더불어 살고 있다. 금강산에서 무리지어 산다는 금강초롱. 이제는 식물도감에서 사진으로나 볼 수 있는 끈끈이 주걱의 군락도 있다. 끈끈이 주걱은 산성의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식물. 끈끈한 점액을 내뿜어 곤충을 잡아먹는다.
비로봉에서만 자란다는 비로용담은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용늪에만 뿌리내리고 있다. 용늪은 그러나 언제부턴가 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50년) 분단의 세월이 4,000년 풍파를 헤쳐온 용늪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길, 7번 국도를 타면 금강산에도 갈 수 있었다. 길목이 끊어진 지금 여기선 민간인의 복장으론 한 걸음도 올라갈 수 없다. 인민군 여러분, 영화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의 이 자연환경은 금강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북녘의 산하. 실록이 눈부실 철인데 눈앞에 펼쳐진 산하는 초록을 찾아보기 힘든 허허벌판이었다. 새끼손가락 걸고 호흡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킬 여러분을 기대하며 영화와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키 작은 관목이 듬성듬성 돋은 산등성이엔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맘때면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일어난다는 산불. 시야 확보를 위해 숲을 태우는 화공작전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지는 예외 없이 까마귀떼가 점령을 하고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 신음하고 있다. 휴전선 철책 앞은 벌건 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맨땅이기 일수다. DMZ는 오랜 세월 아무 회방꾼 없이 보존된 까닭에 생태계의 낙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은 DMZ의 묻 생명들을 위협하며 고통의 땅으로 남겨두려 한다. 불태워 없어지는 숲으로 살 곳이 줄어들고 남북 왕래를 차단시키는 철책은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어놓고 있다. 지난 겨울 먹이를 구하지 못해 철책 앞에서 굶어 죽은 사냥. 단절의 공간 DMZ가 빚어낸 비극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 비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반세기 만에 다시 찾아간 옛 고향. 사람의 손길을 떠난 마을은 억새와 갈대가 무성한 습지가 됐다. 자연은 전쟁의 포화 속에 불모지가 됐던 땅에 고랭이, 부들, 사초 등을 뿌리내려 생명력 넘치는 습지로 탈바꿈시켰다. DMZ의 습지는 인간의 간섭이 멈췄을 때 자연이 얼마만큼 복원력을 발휘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습지는 해안성 습지와 내륙성 습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안성 습지는 해안의 갯벌이나 강 하구에 형성되는 것으로 DMZ의 동쪽 지역이, 내륙성 습지는 하천의 범람이나 침수에 생긴 것으로 DMZ의 습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지역에는 이 갈대라든가 줄이라든가 또는 그 이 예기부들과 같은 또는 그 이 무럭새와 같은 그 이 습지 식물들이 이 서식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그 야생 동물의 이 살아가는 장소와 먹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외래 식물인 미역치와 돼지풀이 이곳 DMZ에서도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국 전쟁 당시 군수물자에 실려온 귀화 식물로 이 땅의 자생식물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습지대 주변 역시 온통 아카시나무 세상. 아카시나무 역시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종으로 토착식물을 밀어내고 있다. 인간의 간섭이 멈춘 금단의 땅은 한편으론 초대받지 않은 손님 외래식물의 맹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도 화천, 북한의 금강산 댐 수공 위협에 대비 북한강 최상류 줄기를 막아 건립한 평화의 댐 상류. 오랜 봄 가뭄에 수심은 무릎 깊이로 낮아졌다. 가까이 들여다본 강은 물반 고기반, 어른 팔뚝보다 큰 고기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있었다. 물속을 주름잡고 다니는 녀석은 쏘가리. 겨울 동안 깊은 소에서 동면을 하다 육출월이 되면 산란을 위해 상류로 이동한다. 자랄 대로 다 자란 녀석들은 길이가 얼추 80cm가 넘는 초대형. 쏘가리는 뾰족한 등지느러미에 찔르면 몹시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예로부터 강태공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쏘가리는 과도한 남획으로 이제 여름 한철 그 먹이를 정해 보호할 만큼 귀한 고기가 됐다. 쏘가리의 사촌 황쏘가리는 아예 천연기념물로 지정 특별 보호를 받고 있다. 몸 전체가 황금빛을 띠고 있는 황쏘가리는 한탄강과 한강 상류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쏘가리와 황쏘가리가 한데 어울려 노니는 모습은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장면이다. 취재 중 건진 또 하나의 특종. 철원 남대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얼음치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다. 얼음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종 중 유일한 한국 고유종.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국보 1호로 불리는 가희 국보급 물고기다. 한강과 금강의 중상류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얼음치는 성장하면서 차츰 더욱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얼음치가 유명한 것은 특이한 산란 습성 때문이다.
얼음치는 4, 5월 물이 맑고 흐름이 완만한 바닥에 자갈이 깔려있는 여울에 산란을 한다. 산란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깊이 8cm, 길이 15cm 정도의 웅덩이를 파고 그 바닥에 알을 낳은 후 산란을 마치면 밤알 크기의 잔자갈을 물어다 높이 5 내지 8cm의 산란탑을 쌓는다. 옛사람들은 얼음치가 산란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그해 기상을 예측하기도 했다. 산란탑을 물속 깊이 쌓으면 가뭄이 들고 얕은 곳에 쌓으면 비가 많이 온다는 것. DMZ 인근 하천에서 다묵장어를 발견한 것도 큰 수확 중 하나. 다묵장어는 어류로는 유일한 환경부지정 보호야생 동물. 7개의 아가미 구멍, 등과 배 지느러미가 없는 학술적으로 매우 진귀한 종이다. 다묵장어는 이제껏 서남 해안으로 유입되는 민물 하천에 희귀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재를 통해 DMZ 안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모래가 깔린 강바닥에 알을 낳고 알은 부화 후 3년 동안 모래 속에서 유기물을 걸러먹는다. 강의 오염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계절은 초여름으로 치닫고 있었다. 너그러운 자연은 벌건 민둥산이던 북녘의 산하에 서서히 푸른 옷을 입혀주었다. 한낮의 더위를 달래기 힘들었을까? 북한 초소의 경비병이 강물에 뛰어들어 맨손 낚시를 즐기고 있다. 군부대 입구에 멧돼지가 돌연 출동했다. 녀석들의 공격 목표는 부대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 야생 멧돼지가 밝은 대낮에 이렇게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위험한 지뢰밭에 들어가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먹거리. DMZ는 녀석의 야성마저 바꿔놓고 있다. 잔밥통은 24시간 영업 중. 조금 소심한 녀석은 으슥한 밤을 선호하는데 녀석은 허리에 올무를 감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탈출은 성공했지만 녀석은 사람 무서운 줄 알 터이다. 너구리도 단골 손님, 단체로 밤나들이를 나섰다. 잔밥은 한 번 맛들이면 물리치기 힘든 유혹.
그러나 길들여진다는 건 야생의 세계엔 없는 일이다. 강원도 동부전선 인근의 계곡. 거울처럼 투명한 물에 산천어가 살고 있다. 산천어는 송어와 한 종. 알에서 부화한 송어는 1년 동안 민물 생활을 한 뒤 강에 남는 민물고기와 바다로 나가는 바닷고기로 나뉘는데 강에 남는 송어가 바로 산천어다. 계곡의 요종으로 불리는 산천어는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가 넘지 않은 차고 맑은 일급수에만 산다. 어떤 물고기의 서식 여부는 수질의 오염도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서식하는 금강모치는 용존 산소량이 9ppm 이상인 하천의 최상류에만 산다. 금강모치가 사는 물은 잴 것도 없이 일급수란 얘기다. 금강모치란 금강산 계곡에서 처음 발견됐다 해서 붙여진 이름. 자태도 이름만큼 아름답다. 버들개도 금강모치와 마찬가지로 1급수의 판정 기준이 되는 지표 어종. 강버들 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버들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알을 낳는 시기는 6, 7월. 산란기가 되면 수십 마리의 수컷이 온종일 암컷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인다.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은 자기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수정에 실패한 수컷은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알을 먹어치운다. 그러나 생명은 강인한 것. 내년 여름 고진동 계곡은 이 여름이 그러하듯 버들개들의 은빛 유형이 가득할 것이다. 자연이 묻 생명들에게 내린 지상 최대 과제는 종족 보존. 정의란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때는 바야흐로 백아사리의 산란철. 어미는 좋은 털을 골라 알을 낳았는데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돌마자와 슈이리가 기다렸다는 듯 냉큼 백아사리의 알을 먹어치운다. 문제는 슈이리 역시 지금이 산란철이라는 것. 몸 옆면의 붉은 줄무늬는 산란기를 나타내는 혼인색. 슈이리는 지금 산란터를 놓고 백아사리와 세다툼을 벌이고 있다. 새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한 공간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엄마 슈이리의 마음이다.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은 독특한 산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의 남대천. 수초가 가득한 물속은 온통 납자루들의 세상. 물풀이나 물풀의 부착 조류를 먹고 사는 납자루는 하천의 하류에 작은 떼를 지어서 한다. 납자루가 알을 낳는 시기는 4월에서 6월. 수컷의 혼인색이 유난히 눈에 띄인다. 뺨이 붉어지고 몸에 아름다운 분홍색 무늬가 나타난다. 산란기를 맞아 청록색으로 변하는 것은 칼납자루. 납자루들이 사는 곳이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강바닥에 널린 민물조개다. 납자루는 아주 독특한 곳에 산란 장소를 마련하는데 바로 조개의 몸속. 조개는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에 더없이 안전한 장소다.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납자루 부부는 조개가 입을 벌리기를 기다리며 조개 주위를 맴돈다.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면 조개의 몸속에서 2주 정도를 보내고 물속 세상으로 나온다.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물속 세상. 그러나 물 밖의 세상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었다. 군 시설물과 보급로 건설로 하천과 제방이 정비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물 밖의 세상이 망가지면 물속 세상의 훼손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DMZ의 강엔 새로운 장벽이 하나둘 늘어만 가고 있다. 다양한 어류들이 안정된 어류 군집을 유지하고 서식하던 이런 장소인데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수해 복구 공사로 인해서 하천이 파헤쳐지고 제방이 쌓여지고 또 하상 정글에서 하상 구조가 수평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어류의 어떤 어종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어류 군집이 불안정화를 형성이 돼서 결국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경우는 수생태계 파괴 현상이라 부르는데 다른 곳은 모르지만 최소한 민통선 아니래도 수해 복구를 할 때는 자연성을 고려한 이런 공사를 이루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생태계의 보고, 자연은 인간이 만든 불행의 땅을 생명 가득한 은혜의 땅으로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잊고 물고기들의 길을 가로막으며 파수꾼이 아닌 파괴자가 되려 하고 있다. 한절의 서름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바로 우리가 말이다. 무장된 평화, 지뢰와 철조망은 그들의 울타리였다. 희귀 동식물의 낙원, 어리석은 전쟁이 남긴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총성 없는 전쟁이 아직도 불을 뿜는 땅.
헛된 이념의 대립 속에 산은 헐벗고 강은 메마르고 있다. DMZ의 시련은 언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냇물은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굽이 쳐가네. 저 건너들의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